전 세계 어디서든 범죄 조직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뻔합니다. 어둠 속에서 몰래 활동하며 마약을 팔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조직들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조직이 그림자 속에만 머물지 않고 대기업 CEO들과 마주 앉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면 어떨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은행 대출을 받고 부동산에 투자하며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제 세력으로 성장했다면 말입니다.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20세기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진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야쿠자라는 거대한 경제 제국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야쿠자의 모습은 할리우드 영화나 일본 드라마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갱스터들입니다. 온몸에 용 문신을 새기고 작은 손가락이 잘린 채로 담배를 피우며 위협적인 눈빛으로 사람들을 노려보는 무서운 조직원들이죠. 그런데 이런 겉모습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야쿠자는 단순히 폭력으로 먹고 사는 범죄 집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일본 경제의 뿌리 깊숙이 침투해서 정치인, 은행가, 대기업 임원들과 손을 잡고 거대한 돈의 제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400년 전인 17세기 에도 시대까지 닿게 됩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야쿠자의 조상들이었죠. 도박판을 벌이는 도박꾼들과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노점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호막이 되어주고 돈을 빌려주며 형제 같은 유대감을 제공했습니다. 봉건 제도 하에서 소외된 계층들에게는 이들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작은 거리 조직들이 점점 커져서 평행 경제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9세기가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쿠자 조직들은 도박장 운영권을 독점하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을 장악했습니다. 각종 물건들을 몰래 들여오고 내보내는 밀수 경로까지 통제하게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경제에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야쿠자가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부패한 곳에서는 계약을 강제로 이행시켜주는 역할도 했고요. 말하자면 비뚤어진 형태의 금융중개업자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야쿠자가 진짜 거대한 경제 세력으로 발돋움한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습니다.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면서 나라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어요. 주요 도시들은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죠. 정부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공식적인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암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식료품부터 연료, 외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상품들까지 모든 것을 불법적으로 거래해야 했습니다. 이때 누가 이런 암시장을 장악했을까요? 바로 야쿠자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조직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품을 밀수입하고 돈을 빌려주며 완전히 무너진 경제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당시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에게 야쿠자와 거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과 돈을 가지고 있었고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국가가 무력해지자 야쿠자가 그 빈자리를 메운 거였죠. 더 놀라운 것은 일본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보통 생각해보면 나라가 정상화되고 공식적인 경제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면 야쿠자 같은 조직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쿠자는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교묘하게 진화해서 자신들을 합법적인 사업가처럼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야마구치구미나 스미요시카이 같은 대형 조직들은 일반 회사처럼 사무실을 차리고 접수원을 두고 회원증까지 발급하며 기업을 본뜬 조직 체계를 갖춰나갔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야쿠자는 전후 북구붐을 타고 급성장하는 일본 경제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건설 회사를 차리고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대규모로 투자했어요. 그들이 기업들에게 제공한 서비스라는 것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로부터 빚을 대신 받아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까지 말이죠. 그리고 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를 확보해주는 일까지 맡았어요.
빠른 결과를 원하는 기업들에게는 변호사나 공무원들보다 야쿠자가 훨씬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깨끗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수익성이 있었거든요. 영화 제작사부터 나이트클럽까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야쿠자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커져가는 것을 타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들이 사용한 방법들이었어요. 현대 금융에서 쓰이는 기법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야쿠자 조직들은 먼저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협박과 위협을 통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나 경쟁 업체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업자들에게 원래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그 땅을 팔아넘겼죠. 또한 유령 회사들을 통해서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으로 바꾸고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며 합법적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투자 네트워크까지 구축했어요. 이제 야쿠자는 더 이상 사회의 변두리에서 활동하는 범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핵심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세력으로 성장한 거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범죄와 금융의 결합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정치인들은 선거 자금을 마련하거나 정치적 경쟁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야쿠자와의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기업들도 사업상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야쿠자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심지어 주요 은행들까지도 야쿠자의 존재를 묵인했고 때로는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들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받기 때문이에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야쿠자는 즉시 현금을 공급해 줄 수 있었고 노동자들이 반항할 때는 그들을 통제할 수 있었으며 공식적인 법 체계가 너무 느리게 움직일 때는 속도감 있는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공식적인 시스템과 나란히 운영되는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었던 거죠. 하지만 수익이 늘어날수록 그들의 규모와 영향력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1980년대 일본 경제가 거품으로 치솟을 때 야쿠자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전국 곳곳에 사무실을 두고 자체적으로 출간하는 출판물까지 있었으며 심지어는 경찰로부터 준공식적인 승인까지 받고 있었죠.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의 마피아들이 FBI의 추적을 받으며 감옥에 들어가고 있을 때 일본의 야쿠자는 다른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개적인 권력을 과시하며 번영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범죄자이면서 동시에 사업가였고 금융업자였으며 지주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 비밀을 터득했어요.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제국은 특정한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 자체를 장악함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1980년대 일본 경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면서 야쿠자는 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한 투기 광풍의 정중앙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쿄의 땅값은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올랐어요. 일부 계산에 따르면 일왕이 거주하는 황궁 부지의 가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보다도 더 비싸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어마어마한 빚을 지면서 주식시장도 끝없이 상승했죠. 은행들은 경제 전체에 신용을 쏟아부었고 마치 이런 호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야쿠자에게는 정말로 황금시대였어요. 그들은 이미 건설업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놓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들은 투기 열풍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으며 부동산을 사고 팔고 현금과 협박을 조합해서 주식 가격을 조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단순했지만 파괴적일 만큼 효과가 있었어요. 야쿠자 조직들은 조용히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협박이나 스캔들 폭로 위협을 통해서 경영진들에게 압력을 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래를 강요했습니다. 가짜 회사들을 이용해서 토지를 매입한 후에는 협박 전술을 사용해 세입자들을 내쫓고 개발업체들에게 훨씬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넘겼죠. 체면과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일본 문화 속에서 그들은 소카이야라는 독특한 기업 갈취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야쿠자 조직원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식을 매입한 다음 침묵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기업 경영진에 대한 치명적인 정보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일본의 대기업
기업들에게 이런 돈을 지불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그냥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드는 또 다른 비용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야쿠자를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세력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금융 시스템과 매우 깊숙이 얽혀 있었거든요. 주요 은행들은 수상적인 거래들을 대부분 눈감아주곤 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고 야쿠자의 위협 때문에 거절하기가 위험했던 것도 있었어요. 많은 경우에 은행들은 조직이 조종하는 가짜 회사들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면서 자신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투기성 프로젝트들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금융업계 사람들과 조직 범죄자들 사이의 경계선이 흐려져서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갔어요. 돈이 들어오고 있는 한 아무도 질문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돈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무렵 가장 큰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 구미는 수만 명의 조직원들과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장악하고 있다고 소문났어요. 그들의 영향력은 일본 국경을 넘어서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동남아시아 전역까지 뻗어나가면서 자금 세탁과 해외 사업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자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국제적 세력으로 성장한 거였습니다. 정치계도 멀리 있지 않았어요. 일본을 수십 년간 지배해온 자민당은 거대한 자금 조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야쿠자의 자금이 그런 조직 운영에 기름을 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자금과 유권자 동원 그리고 비판 세력들을 조용히 만드는 일을 위해서 조직들에 의존했어요. 그 대가로 야쿠자는 보호막과 계약 기회 그리고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제공받았죠. 고위공직자들이 마피아와 연결된 기부금을 받았다거나 조직을 이용해서 반대 의견을 억압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는 스캔들들이 간헐적으로 터져나오기도 했지만 시스템 자체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한 국가 권력과 얽힌 이런 그림자 제국에 맞서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죠. 1989년 일본의 경제 거품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으며 수조 원에 달하는 장부상의 재산들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어요. 일반 국민들에게는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긴 침체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야쿠자에게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들의 투자금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는 집행자로서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졌거든요. 기업들과 개인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자 조직들은 빚을 받아내고 재산을 압류하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 나섰습니다. 위협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었던 그들의 성향은 다른 사람들이 주저할 때 자산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해주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망가진 경제의 정리업체 역할을 했던 셈이죠. 이 시기를 특별히 위험하게 만든 것은 1990년대 들어서 일본 규제 당국들이 드디어 야쿠자의 영향력을 단속하기 시작했지만 조직들은 이미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기업을 공개적으로 소유하는 방식에서 복잡한 기업 구조를 통해서 더욱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어요. 금융업과 IT업, 해외 투자 등 새로운 산업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 일본 국내 경제가 침체되자 일부 조직들은 해외 범죄 조직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수익 시장을 개척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야쿠자는 일본 봉건 시대의 낡은 유물도 아니고 단순한 거리 깡패들도 아니었어요. 적응력이 뛰어나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했으며 금융 시스템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돈이 법 자체를 비틀어서 부패가 정상적인 사업 관행과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을 창조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일본의 야쿠자 경제 시스템은 결코 완전히 독특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마피아 네트워크부터 라틴 아메리카의 카르텔 자금까지 은밀한 자금 흐름을 묵인하는 모든 국가들은 범죄와 자본주의 사이에 모호한 경계선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차이점은 일본에서는 야쿠자가 너무나 제도화되어서 거의 제2의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1990년대가 되자 일본은 더 이상 그 피해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품이 터지면서 은행들은 부실 채권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렸고 기업들은 빚더미에 깔렸으며 일반 시민
시민들은 안정을 약속했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야쿠자는 정식 사무실과 명함, 공식 행사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스캔들들이 계속 쌓이고 외국 투자자들이 일본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정부는 마침내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시작했어요. 반반갱법이 통과되어서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조직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야쿠자 활동을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들었죠. 은행들은 관계를 끊으라는 압력을 받았고 정치인들도 더 이상 마피아와 연결된 후원자들과 함께 있을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야쿠자 조직원 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에 약 18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조직원 수는 국가의 압력에 따라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소가 겉보기만큼 단순한 것은 아니었어요. 조직들은 변화에 적응해서 기존의 과시적인 가면을 벗어버리고 더욱 은밀하게 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문 앞에 로고를 붙여놓고 운영하던 사무실 대신에 페이퍼 컴퍼니와 대리인, 해외 계좌를 통해서 움직였습니다. 이사회 자리에서 기업을 직접 갈취하는 대신에 중간 업체를 통해서 기업에 투자했죠. 다시 말해서 조직원들을 찾아내기는 더 어려워졌지만 실제 영향력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던 거예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국제금융에서 야쿠자 조직들의 역할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일본 국내의 사업 기회가 줄어들면서 야쿠자 조직들은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마카오 카지노와 하와이 부동산, 동남아시아 전역의 사업체들을 통해 자금을 세탁했어요. 중국 삼합회부터 러시아 마피아까지 다른 범죄 조직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는 합법적인 금융의 세계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었죠. 자본의 유동성이 높아질수록 조직 범죄의 유동성도 함께 높아졌거든요. 다국적 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 바로 그 금융혁신 기술들이 조직들로 하여금 수십억 달러의 불법 자금을 세탁할 수 있게도 해주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국내에서 단속을 강화했지만 문제 자체는 오히려 더 진화했어요. 야쿠자는 눈에 덜 띄게 되었지만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사이버 범죄와 온라인 사기, 국제 자금 세탁에 대한 그들의 개입은 수법은 바뀌었지만 논리는 여전히 같다는 것을 보여주죠. 범죄는 항상 이익이 있는 곳을 따라가고 이익은 규제가 가장 느슨한 곳으로 흘러가거든요.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것은 암호화폐일 수도 있고 해외 조세 피난처일 수도 있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관할권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조직 범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모방하는 법을 배우면서 탐지하기는 더 어렵지만 그만큼 부식성은 더 강한 방식으로 침투한다는 것이죠. 야쿠자 이야기를 특별히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문신투성이 갱단원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범죄와 자본주의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보편적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 때문이에요. 둘은 종종 쌍둥이와 같거든요. 공식 시스템이 딱딱하고 느리고 제약이 많을 때 범죄는 유연성과 속도 그리고 무자비함을 제공합니다. 성과를 원하는 기업이나 정치인들에게 이런 특성들은 거부하기 어려운 매력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야쿠자가 전후 일본에서 번영할 수 있었고 거품 경제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수 있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생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깨끗한 경제라는 개념은 현실보다는 환상에 가까워요. 모든 금융 시스템에는 그림자가 있고 그 그림자 속에서 진짜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이 일본만의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쿠자가 완성시킨 수법들인 자금 세탁과 기업 갈취, 채권 추심, 토지 투기, 정치 자금 조달 같은 것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마피아가 건설업과 폐기물 처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카르텔들이 은행과 부동산을 통해서 마약 수익을 세탁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와 로비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합법화된 부패로 변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메커니즘은 익숙해요. 권력은 돈과 폭력, 그리고 영향력을 결합할 수 있는 자들에게 흘러가거든요. 야쿠자는 단지 이것을 유난히 눈에 띄는 방식으로 제도화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금융 시스템은 겉보기처럼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포장지를 벗겨보면 서로 다른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영향력 네트워크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야쿠자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였을지 모르지만 그 원리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곳마다 범죄는 단순히 시스템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리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 갱단들의 이색적인 모습에 매료되는 것보다는 로비 회사들과 그림자 금융 시스템, 세계 금융을 좌우하는 해외 계좌들 등 우리 주변에서도 똑같은 패턴들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운율은 있다고 했죠. 야쿠자가 거리의 도박꾼에서 기업 지주로 성장한 과정은 단순히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범죄와 자본주의가 결합하고 사회가 그 결합을 사업 비용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림자는 언제나 존재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자금을 조종하며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제국들이 언제나 총이나 군대가 아니라 대차 대조표와 계약서로 건설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